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옥스포드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월의 영국 하늘은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사이로 양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국의 빽빽한 아파트와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17살의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천재 소년이라고 불렸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대학 수학 문제를 풀었고 고등학교는 1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지역 신문에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영국 유학을 권하셨어요. 넓은 세상에서 진짜 실력을 키우라고 하시면서요. 옥스포드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천년된 돌담과 첨탑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해리포터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풍경이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거든요. 여권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이름 대신 사용하기로 한 영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도 천재라는 타이틀도 모두 버리고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트리니티 칼리지의 포터 로지에서 기숙사 열쇠를 받았습니다. 나이든 포터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환영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영국 억양이 생각보다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미국식 영어와는 달랐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열쇠를 받았어요. 기숙사는 14세기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돌로 된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복도 양쪽으로 나무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문마다 학생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국 이름들이었고 가끔 유럽계 이름들이 보였어요. 내 방은 3층 끝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고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중정이 보였고 잔디밭 가운데 분수가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잔디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어머니가 싸주신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김치와 라면, 고춧가루까지 챙겨주셨더군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홀로 향했습니다.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대식당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공간이었어요.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긴 나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같은 또래로 보이는 18-19세 정도였어요. 나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때로는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빈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맞은편에 앉은 금발 소년이 말을 걸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눈이 반짝였어요. 아마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어진 질문들이 당황스러웠어요. 몇 살인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대학에 왔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17살이고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어떤 학생은 감탄했지만 어떤 학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말 17살이 맞는지, 정말 그렇게 똑똑한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갑자기 시험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도서관에 갔어요. 보들리언 도서관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백 년 된 책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높은 서가들이 미로처럼 뻗어 있고 곳곳에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학 문제집을 꺼내 풀기 시작했어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복잡한 미적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숫자와 공식 앞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학생이 내 문제집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문제들이라 신기했나 봅니다. 그 학생이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봤어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이 나를 보며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시아에 17살이래 수학 천재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재라고 불렸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린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그냥 아이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딕 첨탑들이 달빛에 실루엣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갔겠죠. 그들 중에도 나처럼 외롭고 두려웠던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잠자리에 들 시간이겠죠. 어머니는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는 입으로는 안 하시지만 아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감만 남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비록 어리고 외국인이지만 실력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면서 공부에만 집중하겠다고요. 눈에 띄지 않게 문제없이 지나가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쉽게 지켜질 리 없다는 것을요. 첫 주가 지나고 월요일 오후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누가 풀어보겠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영국 학생들도 이 문제는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미분의 연쇄법칙을 적용하고 부분적분을 2번 사용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된 풀이를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손짓으로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들켜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어로 수학을 설명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한 풀이 과정을 영어로 번역해가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급생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감탄하는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7살 아시아 학생이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신기했나 봐요. 풀이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는 표정이었지만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소 앉던 구석 테이블로 가려는데 한 영국 학생이 가방으로 의자를 막았어요. 다른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를 가든 비슷했습니다. 결국 구석 끝자리에 혼자 앉게 되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나만 섬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가슴을 찔렀어요. 한 학생이 내 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모두 로봇처럼 공부만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더 심했어요. 아시아 애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모가 돈을 많이 냈을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어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어 문학 시간에는 더한 일이 벌어졌어요. 셰익스피어 소네트 분석을 완벽하게 해냈더니 한 학생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베낀 게 분명하다고. 아시아 애들은 원래 베끼기 전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교실 전체에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교수조차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물리 시간에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양자 역학 문제를 풀고 나자 앞자리 학생이 돌아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애들은 암기력이 좋다고. 하지만 진짜 이해하는 건 아닐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키득거리는 소리들이 귀를 찔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물리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는 웃음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공식은 잘 외우지만 물리학적 직관은 부족하다고 했어요. 17살의 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조롱도 아팠지만 교수까지 나서서 편견을 드러내다니요. 역사 시간은 더했습니다. 영국 근대사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했는데도 교수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른 영국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마치 내 답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실 앞을 지나가는데 교수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교수가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적은 좋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서구식 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진정한 학문적 토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17살 같은 어린 나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어요. 철학 시간에는 아예 무시당했습니다. 손을 들어도 교수가 못 본 척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말할 때는 시계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서양 철학에 대한 내 견해를 말했어요. 교수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서양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화적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밤새워 고민하며 읽었던 책들이 깊이 생각하며 내린 결론들이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영어 문학 교수는 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근히 차별하는 말들을 했어요. 아시아 학생들은 언어적 뉘앙스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노골적으로 무례했어요. 출석을 부를 때 내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발음하면서 아시아 이름은 어렵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면 학생들이 과장된 동양인 흉내를 내며 웃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젓가락으로 밥 먹는 신용을 하며 놀렸어요. 심지어 샤워실에서도 피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이 슬금슬금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어떤 학생이 내 방문에 낙서를 한 것이었어요. 아시아인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글귀와 함께 혐오스러운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에서는 천재라고 불리며 존경받던 내가 여기서는 피부색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내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시던 그 순간이 간절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옥스포드의 석양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작고 외로운 존재였어요. 17살 소년에게는 이런 인종차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피부색과 출신 때문에 미리 재단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는 편견이 많지만 결국 진짜 실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리고 떠오른 또 다른 기억이 있었어요. 옥스포드 입학이 확정된 후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해주신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0년 전 대학원 시절 은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민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당시 영국 유학을 떠나시며 선생님께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교 부총장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영국 명문대 부총장 자리에 오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40년 전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신 거라고 하셨죠. 선생님께서는 그분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지금 나와 비슷한 차별을 겪으셨지만 결국 실력과 인품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 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 학자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출국 전날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교수님의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라고,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분은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셨죠. 책상 서랍에서 그 소중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부총장 김민수 교수님. 영어로는 프로페서 MINSU 킴 바이스 마이너스 챈설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제야 선생님의 깊은 배려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를 어려움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온몸으로 받아내기에는 너무 큰 벽이었어요. 교수님께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옥스포드에서 겪고 있는 노골적인 인종차별들을 상세히 적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점점 무너지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타자를 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용히 숨어 지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차별에 움츠러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실력이 진짜 어떤 것인지 당당하게 보여줘야 할 때였죠. 비록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이제는 진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부총장님께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과연 답장이 올까요? 혹시 와도 형식적인 위로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요? 17살 소년의 하소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강의실로 향하는 길, 어제와 똑같은 폭도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인 수학 시간에 들어갔어요. 교수가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는데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직접 나를 지목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해결했지만 몇몇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또 베낀 거 아니냐는 수근거림도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하나의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김민수 부총장님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긴 내용이었어요. 부총장님은 내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써 있었어요. 40년 전 부총장님도 젊은 유학생으로 영국에 오셨을 때 지금의 나와 똑같은 차별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하나씩 편견을 깨뜨려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부총장님이 직접 옥스포드 총장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대학 간의 학술 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라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오후에 옥스포드를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메일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나를 지켜주려 하신다니요. 한국에 있는 담임 선생님의 깊은 배려도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물리 시간에서 또 불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가 아시아 학생들의 한계에 대해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내일이면 부총장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가 칠판에 적어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대학원 수준의 고난도 양자 역학 문제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하길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는 교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보다는 회의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내 쪽을 보며 덧붙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시아 학생들에게는 이런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교수도 놀란 듯 했지만 그냥 해보라는 식으로 손짓했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자 공부할 때 읽었던 동양 철학책이 떠올랐어요. 특히 음양의 조화와 상호 보완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양 물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대립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양적 사고로는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접근법을 결합해보기로 했어요. 손에 분필을 쥐고 천천히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서양식 수학 공식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막히는 부분에서 동양 철학의 순환적 사고를 도입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개의 상반된 입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서양 과학에서는 이를 모순으로 봤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이중성을 자연스러운 조화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철학적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변환했어요. 기존의 이진법적 접근 대신 3원 조화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계산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칠판의 풀이 과정이 채워질수록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교수도 앞으로 다가와 내 풀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나니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내 풀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산을 해보니 답이 정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내가 사용한 방법론이었습니다. 기존에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동서양 융합 접근법이었거든요. 교수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 풀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양적 사고방식을 서양 과학에 적용한 발상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나를 의심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누군가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교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동양 철학을 어떻게 수학에 적용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전에 나를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과 교수가 다른 교수들에게 내 풀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곧 수학과와 철학과 교수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의심과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이 느껴졌어요. 방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마침내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 능력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서양 과학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동양과 서양을 대립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분이셨는데 나를 보시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부총장님은 먼저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17살에 혼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총장님이 더 놀라워하신 건 어제 물리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벌써 그 소문이 케임브리지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부총장님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런 창의적 사고가 바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부총장님은 옥스퍼드 총장과의 면담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갔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궁금하면서도 떨렸습니다. 2시간 후 부총장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총장과의 대화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총장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와 전통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총장이 어제 물리 시간의 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옥스퍼드 전체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총장님은 또한 내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고 했어요. 17살에 이런 실력을 보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옥스퍼드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학생이라고 총장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총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총장실에 갔습니다. 웅장한 참나무 책상 뒤에 앉은 총장님은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셨어요. 나를 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총장님은 지난 며칠간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몇몇 교수들의 행동은 옥스퍼드의 교육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시 해당 교수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를 표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총장님의 다음 제안이었어요. 내 뛰어난 학업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총장실을 나오는 길 마음이 벅찼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숨어서 지내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 전체 공지가 나갔습니다. 대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은 감동적이었어요. 총장님이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을 환영하며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입학한 한국 학생의 뛰어난 실력을 언급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셨습니다. 폭도를 걸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호기심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했어요. 미안했다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물리 교수는 내가 수업에 들어가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어요. 영어 문학 교수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내 의견을 묻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서양 문학에 대한 해석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철학 교수였어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관점이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다행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의 은사님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부총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썼습니다. 며칠 후 부총장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잘 해결되어서 기쁘다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풍경이 다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건물들이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정말 내가 꿈꿔왔던 학문의 전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숨어 지내려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실력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총장님의 공식 사과와 특별 장학생 선발 이후 옥스포드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가 컬러로 바뀐 것 같았어요. 같은 복도, 같은 강의실이지만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동급생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에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가방으로 의자를 막았던 학생은 정말 미안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총장님의 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은 수학 문제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을 때의 그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쁜 말이에요. 곧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물리학, 수학, 심지어 영어, 문화까지 다양한 과목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예전에는 눈에 띄기 싫어서 숨어 지내려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국제 수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여러 번 참가해본 경험이 있던 저는 그 학생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시간 배분 전략, 실수를 줄이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녁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였던 구석진 테이블이 어느새 여러 명이 둘러앉는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서로 문제를 내고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함께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팀 프로젝트였어요. 영어 문학 수업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분석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혼자 하거나 소외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팀원들이 먼저 나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동양적 관점에서 본 서양 문학에 대한 해석이 정말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토론하며 정말 훌륭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발표 당일 우리 팀의 분석이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내가 제시한 동서양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교수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리 교수님은 수업 후에 따로 불러서 대학원 진학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내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더 도전적인 과제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철학 교수님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융합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제안하셨어요. 내가 가진 독특한 관점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리 팀이 3등을 차지한 거였습니다. 내가 꾸준히 도움을 준 학생과 함께 팀을 이뤄 참가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그 학생이 내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라고 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한국 학생이 옥스포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8살 여학생이었는데 나처럼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도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 학생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과제를 할 때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그 학생도 경계심을 보였어요. 아마 나처럼 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다 보니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고 선배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부총장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
학부생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총장님이 직접 추천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은 다음 해 겨울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주제는 미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었습니다. 저는 동양의 철학적 사고와 서양의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한 달 넘게 발표 준비에 몰두했어요. 예전에 내가 도와줬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나를 위해 자료 조사를 해주고 발표 연습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유명한 교수님은 대학원 과정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급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총장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1년 전 차별받던 그 어린 학생이 이제는 모든 이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총장님께도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앞으로도 겸손함을 잃지 말고 더 많은 후배들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요. 겨울이 되어서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영국을 방문하셨어요. 내 성장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옥스포드 캠퍼스를 구경하시며 정말 감격해 하셨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를 하나하나 보시며 대견해 하셨어요. 특히 내 친구들을 소개해 드렸을 때 모두들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보시고는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모든 걸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내 어깨를 토닥이며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2학년이 되면 더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고 한국과 영국 사이의 학술 교류에도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께도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부총장님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학기가 끝나갔습니다. 봄이 되어 기말고사도 모두 마치고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포드의 여름 풍경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건물들, 같은 나무들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기숙사 방을 정리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숨어 지내려던 소심한 17살 소년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별과 편견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실력과 품위로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2학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가는 것도 도망이 아니에요. 재충전을 위한 준비 시간일 뿐이죠. 초여름이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1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시며 두 분 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듬직해졌다고,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도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이시며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부총장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반가워하시며 1년 만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라워하셨어요. 선생님께 옥스포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차별과 편견으로 고생했지만 선생님의 은사이신 부총장님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선생님으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저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 중에서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유학 준비 모임을 통해
몇 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나처럼 어린 나이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영국 대학 생활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학업 준비는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에 대한 대처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차별을 당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어요. 한 학생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차별받는 게 무섭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편견 없이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선배들도 있다고 했어요. 부총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늦여름 옥스포드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또다시 한국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치, 된장, 고춧가루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인스턴트 미역국까지 챙겨주셨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가 내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손편지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내용과 함께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말이 적으셨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고 보낼 수 있겠다고, 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어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 다시 옥스포드로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 중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1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1년 전에 겪었던 일들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중국계 학생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선배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계 학생은 혹시 차별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부총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려울 때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과 품위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2학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학업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총장님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했어요. 총장님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며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스포드 최초의 국제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번째 멘토가 되었어요. 부총장님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학년 한국 학생이 찾아왔어요. 수학 문제가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그 학생이 문제를 이해했을 때의 밝은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내가 부총장님께 도움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기쁨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실력과 품위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성장이라는 것을. 17살에 시작된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은 실력으로, 외로움은 용기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숨어 지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실력이 있고 품위가 있고 무엇보다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부총장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소년이 배운 가장 소중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불공정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이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